네, 10시 13분 지나고 있는데요. 시장은 조금 관망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쏠렸던 2차 전지, 에너지들이 2차 전지가 흔들려서 좀 아쉽긴 하지만 다른 쪽으로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쪽이 많습니다. 오늘 10시에 시황에서는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주제는요. 수급적인 노이즈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요. 랠리의 민낯. 수급의 후폭풍 찾아오나 대충 감은 오시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인데요. 미국은 이제 기술주들 소위 빅테크 기업 실적을 앞두고 관망세이고 국내는 수급 우려들로 신형이나 CFD 이런 것 때문에 좀 노이즈가 생기고 있는데요. 장세 흐름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우선 신양 관련된 신용융자 잔고를 보여드리면 코스피와 코스닥 합계 신용융자 잔고가 이틀 전 기준으로서 20조 3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신용융자 잔고가 10조 5천억으로 작년 6월 이후에 처음으로 각각 10조 원과 20조 원을 상회했습니다. 연초부터 21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코스닥 순매수 금액이 6조 1,300억, 코스닥 신용융자 잔고 대비 58.6%니까 투자자 절반 이상이 레버리지를 활용했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작년 6월 신용부담에 따른 수급의 변동성을 겪으면서 당시에 시장 가격의 조정을 받았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도 특정 종목이 특정 창구를 통해서 물량이 쏟아지면서 이런 한가 부분들이 나오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코스피 전체 종목의 5일 평균 신용융자 공유율은 10.26%, 신용융자 잔고율은 1.51%인데 전날 코스피 내에서 하한가를 기록했던 대성홀딩스, 세방, 삼천리, 서울가스, 다올투자증권의 5일 평균 신용융자 공유율은 각각 39%, 19.76%, 27.36%, 24.8%, 42.29%. 그러니까 코스피 평균을 엄청나게 상회를 하는 부분입니다. 5일 평균 신용융자 잔고율은 각각 6.6%, 12.29%, 10.7%, 7.26%, 14.27%. 마찬가지로 코스피 평균을 상회하기 때문에 어제 하한가를 갔던 종목들은 신용융자 잔고가 엄청나게 쌓여있던 그런 종목이었죠. 코스닥 전체 평균을 보더라도 5일 평균 공유율, 잔고율은 각각 11%와 2.62%로 선광이 13.82% 그리고 하림지주가 27% 이상, 다우데이트가 26% 등의 코스닥 대비 하한가 기록 중인 종목들도 신용융자 공유라든지 잔고율이 시장 평균 대비 과도하게 높아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마 이제 추가적인 하방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는 급매 현상이 더욱더 증폭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계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를 것도 없고 종목 다 나왔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SC 잠깐 그 종목들은 오늘도 지금 약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제 소화 못된 물량들이 많대요. 다우데이터도 지금 보면 하한가고요. 네, 말씀하신 삼천리도 하한가고. 그나마 이런 종목들이 우리가 이제 광범위하게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아니어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여진들이 여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요기업뿐만 아니라 이런 노이즈들이 시장을 좀 더 빌미가 돼서 끌어내릴 요인들로 보십니까? 아니면 이 여파는 좀 지나가면서 지수는 좀 여기서 이제 좀 기간 조정으로 보십니까? 네, 이런 특정 종목들은 사실 특정 창구와 특정 수급에 좀 국한됐다는 점에서는 사실 그 종목들의 이슈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사실 한 1, 2년 정도 시장이 아무리 요동을 치더라도 조정 한 번 없이 계속적으로 몇 배씩 오른 종목들이 꽤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시장에서 이제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약간 좀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매매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는 뉴스도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종목에 대한 매매 패턴이라든지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매매를 했던 그런 종목들은 아니니까 특정 종목들에 좀 국한된 어떤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차치를 하고요.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주가 가장 문제이겠죠. 시장에서 관심도 제일 많고 그리고 또 최근에 주가가 올라올 때 2차 전지주 관련된 개인들의 매매도 상당히 좀 집중됐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다행히 조금 반등을 주는 듯 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산업이나 에코프로를 빼고 나면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첨보 같은 경우는 어닝 쇼크가 나왔고요. LNF도 4% 가까이 빠지고 있어서 다소 조금은 신용이나 대출 잔고가 좀 많이 집중됐던 2차 전지주가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나오는 이유는 주가가 올랐다기보다는 지금 최근에 나오는 미국 쪽의 행보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
배터리 관련된 중국 양극재 기업에 대해서 진출을 좀 허용하는 듯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션이라는 회사가 중국에 있는데 작년 10월에 뭐 미국 관련된 투자를 발표했으면서 그와 관련된 뭐 연방정부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재무부나 미국 쪽의 포지션이 이런 부분들을 용인해주는 쪽으로 지금 해외 쪽에서 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양극재 업체에서는 다소 경쟁이 좀 격화되는 어떤 부분에 대한 우려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또한 오늘 첨보 같은 경우는 다소 조금은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면서 일부 이제 어닝 첨보 같은 경우는 뭐 양극재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과 관련해서 다소 우려스러운 몇 가지 뉴스 플로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이 국내에서는 센티적으로 좀 좋지 못한 국면으로 볼 수 있겠고요. 네. 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닥이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좀 빠지면서 코스닥 부분이 부침이 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뭐 회의에서 코스닥의 2차 전지 이상과열 뭐 이런 거 있으면 조치해라 이런 보도가 나온 것들도 뭐 또 영향을 좀 여러모로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요. 어쨌든 이제 그 큰 흐름들은 실적인데요. 네. 1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고 있는 거. 오늘 이제 현대차 실적, 현대기아차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 관련해서는 주목할 포인트나 관심 있게 보시는 기업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뭐 실적이 좋은 쪽은 역시 자동차 섹터입니다. 뭐 완성차뿐만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는 부품사들도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완성차 같은 경우는 뭐 현대기아가 당연히 좋죠.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좋은 게 아니고 MS가 올라가는 부분인데 특히 최근에 보면 테슬라가 그 캘리포니아주 그러니까 전기차에 제일 민감한 주이지 않습니까? 그 주에서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 그 MS, 그러니까 마켓쉐어가 13%는 좀 빠졌습니다. 거기에서 마켓쉐어를 올린 회사가 기아, 폭스바겐, GM 등으로 이야기되는데 현대기아가 나름 전기차 부분에서 상당히 잘 팔고 있는 부분들이 보인다는 거고요.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볼륨 성장이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가 이번 1분기 실적일 때 아마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 10% 이상 OPM 마진율을 구가했는데 여기서 많이 빠지면서 10% 초반대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최근에 1분기 실적을 보면 메르세데스 벤츠가 영업이익률이 13%, 14%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내연기관과 테슬라의 뭐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쪽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차들은 당연히 전기차 쪽이 잘 안 되니까 내연기관차를 팔아서 전기차 쪽을 메이크업을 하는 구조이긴 하지만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하고 영업이익률이 나오지 않는 국면에서 모델을 굉장히 많이 이제 기존의 전통 강호들이 많이 늘리겠죠. GM 포드뿐만 아니라 유럽 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스바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 증가가 되고 있고 또 현대기아도 올해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결국은 올해는 물량 증가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성차도 좋지만 부품차들의 특히 이제 뭐 HL만도 그다음에 현대위아 등등뿐만 아니라 한원 시스템 등등 유럽향의 어떤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도 상당히 좋고요. 그 외에도 지금 뭐 방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변압기 관련된 전력기기 쪽이 1분기 비수기인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거든요. 변압기 쪽, 특히 전력기기 쪽은 신재생과 맞물려서 상당히 좋은 실적이 구가된다는 점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테마 분석하겠습니다. 이번 주 분석할 핫 테마는 어떤 거죠? 네, 기본적으로 방산입니다. 방산.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신고가를 이미 내기도 했고요. 방산 쪽은 다소 좀 작년 하반기에 좀 주춤했습니다. 주가도 좀 조정을 받았고 약간 시들해지는 분위기가 나오긴 했지만은 결국 이제 공급망 재편에서 뭐 미국 등의 선도업체가 모든 주문을 다 소화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또 비싸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방산 기업에 상당히 좀 수출의 기회가 커지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무기는 그 나토 규격을 준수하기 때문에 미국의 무기 체계와 호환이 굉장히 잘 되는 국면입니다. 근데 미국 뭐 무기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가성비를 가지고 유럽 쪽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최근에 좀 방산이 다시 좀 부각되는 이유는 다소 좀 이례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과의 어떤 긴장감과 마찰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중국과의 대치, 러시아의 대치가 국내와 연관되는 부분에서 다소 조금은 방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걸 떠나서라도 최근 들어서는 다소 좀 주춤했던 방산 쪽에 상반기 모멘텀을 좀 갖고 있겠죠. 더군다나 지금 전쟁에 관련된 뭐 방산 수출 강국인 러시아나 중국이 상당히 주춤해집니다. 왜냐하면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다른 쪽의 나라들이 러시아나 중국 쪽에서 수입을 굉장히 줄이고 있죠. 왜냐하면 민감한 어떤 진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5년 사이에 러시아와 중국의 글로벌 무기시장 점유율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22%에서 16%로 줄어들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6.3%에서 5.2%로 수출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리 최근 들어서 몇 년 사이에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결국 한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일부 올라오고 있고 프랑스도 일부 올라오고 있지만 제일 많이 증가율을 가진 게 역시 한국이고요. 아마 나토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의 무기 체계와 상당히 호환이 되는 가성비가 있는 방산업체라는 부분에서는 한국 쪽에서 주목을 받고 있겠죠. 지금 방산 수출 수주액은 2020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연평균 30억 달러를 계속 유지를 했는데 21년도에 72억 5천만 달러로 증가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 수준인 173억 달러를 증가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170억 달러 넘어서고 있고요. 아마 연간 기준으로 봐서는 올해 목표치가 200억 달러 정도까지 가는 걸로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추가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호주의 레드백 장가차 사업이라든지 폴란드 2차 실행 계획 그리고 루마니아 전차 수주, 사우디 비호 복합, 총공2 수주 등 이슈가 상반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기대감을 가지고 방산업종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로템 주가 한번 보여주세요. 현대로템도 최근에 주주들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주식이라는 속성이 오를 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치고 오른다. 그걸 현대로템이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저 차트에서는 그렇게 가파르지 않은데요. 그걸 확인할 수 있고요. 현대로템이 대장주로 서 있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미국 가면서 미국으로의 뭐 수출 가능성 이런 게 이제 좀 언급이 되면서 확정은 안 됐습니다. 관심 있고요. 또 관련된 뉴스가 다음 달 24일 날 이제 누리호 3차 발사가 있네요. 지난번에는 이제 그 모형 위성인데 이번에 실제 위성을 탑재하고 간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뉴스 모멘텀으로 방위산업은 방산, 우주, 항공 엮이니까요. 관심 갖고요. 자, 이번 주 핫섹터였고요. 주목해야 될 부장님의 섹터는 어떤 겁니까? 네, 뭐 운송 쪽인데요. 운송이요. 예, 실제 이게 좀 재미가 없었던 뭐 섹터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운송을 조금 나눠서 생각하면, 자, 1분기 운송업종은 드디어 엔데믹을 맞이하면서 해외여행 재개 때문에 LCC 저비용 항공사들이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왔습니다. 주가도 최근에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특히 어제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엄청난 숫자가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지고 있고 금일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빠졌습니다.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일단 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분기가 피크아웃이 된다 볼 수 있는데 뭐 일부 리포트에서는 2분기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야기는 합니다. 다소 이제 티켓 가격이 좀 빠지고 있는 국면이 있긴 하지만 뭐 올해 이제 성수기가 2번 정도 있지 않습니까? 연휴가. 그리고 이제 일본향으로 많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벚꽃 관련된 뭐 여행 수요가 5월 달에 있다고는 하나 저희가 보기에는 1분기 대비 2분기가 아마 티켓 프라이스가 아마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1분기 정도의 어떤 피크에 대한 부분들이 논란이 될 수 있고 2분기가 어느 정도 탄탄하다고는 하지만 1분기를 넘어서는 실적을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하반기 접어들면 또 비수기가 들어가면서 아마 티켓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빠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LCC 3사의 국제선 여객수가 팬데믹 이전에 73%를 회복하면서 상당히 지금 1분기는 뭐 티웨이 항공뿐만 아니라 대부분 LCC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의 방향성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역대급에 대한 어떤 호황을 누렸던 해외시장 관련된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비수기에 들어가고 티켓 가격이 빠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좀 하면서 전반적으로 LCC 쪽에 대한 투자보다는 오히려 업황에 대한 바닥이 있는 해운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결국은 리오프닝이 될 수밖에 없는 하반기 구간이기 때문에 화물 운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역발상 차원에서 지금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실적이 연간 단위로 봤을 때는 이미 재무적으로도 상당히 좋아졌고 그다음에 자본 잠식도 1분기에 탈피하고 좋은데 하반기에는 또다시 이제 오버행 이슈가 있거든요. LCC 같은 경우는 뭐 증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년까지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대규모 오버행이 또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이 일부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오히려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거꾸로 해운 시황은 뭐 물류 대란 수혜가 사라지면서 바닥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지고 있고 아마 BDI 같은 경우는 겨울 성수기를 끝으로 반등하고 있고요. 상해 컨테이너선 관련된 지수도
최근 4주 연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수급이 가장 안 좋은 컨테이너 시황도 팬데믹 이전보다 바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에 대한 부분에서 턴어라운드에 투자를 한다는 점에서 화물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바닥론에 대한 이슈가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뭐 화물업종 관련주들이 뭐 급등하면서 2배, 3배 나오는 종목들은 분명히 아닐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LCC에 집중됐던 운송업종을 다소 좀 화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바뀌면서 패너션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반기에 국제선 장거리 노선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한항공 이런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저점 매수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하는 시기가 2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박근영 부장님의 관심 섹터 운송인데요. 이 항공보다는 해운주 쪽으로의 접근을 말씀하셨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